서울의 밤 11시는 도시가 거대한 기계장치의 전원을 끄고 흉물스러운 금속성의 숨을 몰아쉬는 시간이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검은 아스팔트 위를 타격하며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에서 도심의 불빛은 형체를 잃고 기괴한 유화처럼 뭉개져 흐른다. 그 혼돈의 가장자리, 위태롭게 서 있는 포장마차에 주황색 타포린 천막 아래 한 남자가 앉아있다. 그는 마치 난파선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무인도에 표류한 생존자처럼, 혹은 전쟁터에서 낙오되어 참호 속에 몸을 숨긴 폐잔병처럼 구부정하게 등을 말고 있다. 하루 종일 그의 목을 조르고 있던 넥타이는 비스듬히 풀려 있어. 마치 교수형 밧줄이 느슨해진 것 같은 기묘한 해방감과 비참함을 동시에 자아낸다. 그의 어깨 위에는 거대 기업 조직의 부속품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몸열감과 한 가정의 경제적 지반을 지탱해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젖은 외투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 투명한 소주잔에 담긴 알코올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과열된 뇌의 회로를 식히기 위해 투여되는 긴급 냉각수이자 마취제였다. 그는 식어빠진 어묵 국물의 기름뜬 표면을 응시하며 이 거대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미미하고 대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무감각하게 반추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시야의 주변부, 빗물에 젖어 검게 번들거리는 보도블록 위에서 불규칙하고 위태로운 파동이 감지되었다. 그것은 시각 정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위기 신호에 가까웠다. 만취한 젊은 여성이 비틀거리는 하이힐의 궤적을 그리며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택시들이 스쳐 지나가는 차도 쪽으로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는 찰나였다. 망막에 맺힌 그 이미지가 시신경을 타고 뇌의 시각피질로 전송되기도 전에 남자의 신체는 논리적 사고 과정을 생략한 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것은 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남성 유전자에 각인되어 온 무리의 약자를 보호하고 위험에 맞서도록 설계된 고대의 알고리즘이었다. 전두엽이 상황을 파악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척수반사 수준에서 강력한 명령이 하달되었다. 심장은 펌프질을 가속화하여 근육에 다량의 혈액을 공급했고 비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삼각근과 이두근은 이미 팽팽하게 긴장되어 수축하고 있었고 상체는 본능적으로 테이블을 박차고 그쪽을 향해 기울어졌다. 뻗어나가는 손, 그것은 타인의 추락을 막으려는 순수한 선의이자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구조의 몸짓이었다. 그 손끝이 허공을 가르고 여자의 옷자락에 닿기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수십 센티미터, 시간으로는 1초도 차에 되지 않는 찰나였다. 그러나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은 남자의 뇌 속에서 영겁처럼 늘어지며 기이한 왜곡을 일으켰다. 뻗어나가던 손이 목표물에 닿기 직전 그의 뇌 심층부에 자리 잡은 냉혹한 내부 감사관이 비상제동 장치를 격렬하게 작동시켰다. 그것은 고속으로 회전하던 톱니바퀴 사이에 강철 쇠막대기를 쑤어 박는 것과 같은 끔찍한 파열음을 동반한 정지였다. 무엇이 그를 멈춰 세웠는가?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사회 생태계가 그에게 주입해온 빅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위험 분석의 결과였다. 그의 뇌 속에 저장된 수만 건의 뉴스 기사, 인터넷 커뮤니티의 고발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고 문구, 그리고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된 동료 남성들의 공허한 눈빛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데이터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수렴하고 있었다. 접촉은 곧 파멸이다. 남자의 편도체는 눈앞의 여성을 보호해야 할 약자라는 범주에서 즉시 삭제하고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덩어리 혹은 걸어다니는 지뢰로 재정의했다. 그의 이성은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속도로 예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팔을 뻗어 그녀의 신체 일부, 설령 그것이 어깨나 팔뚝 같은 비성적인 부위라 할지라도 접촉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녀가 술에서 깨어난 후 그 기억을 감사의 순간이 아닌 불쾌한 추행의 기억으로 재구성한다면 이 어두운 포장마차 주변의 나의 무결함을 증명해줄 고화질 CCTV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각지대라면
나의 순수한 구조 의도를 입증할 물적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법정에서 진술의 일관성만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딜레마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인간이 가진 모든 자산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불공정한 도박이었다. 감사관의 대차대조표는 명확했다. 이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기껏해야 취객의 웅골거리는 감사 인사 혹은 그조차 없는 무관심뿐이었다. 수익은 제로에 수렴했다. 반면 잠재적 손실은 무한대였다. 성추행범이라는 사회적 낙인, 회사 감사팀의 호출과 대기 발령, 그로 인한 소득의 중단, 아내와 자식들이 겪게 될 경멸과 수치심, 그리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즉각적인 소각,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눈앞의 낯선 여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내 가족의 안위와 나의 생존이었다. 이 비대칭적인 손익 구조 앞에서 남자의 뇌는 행동이 아닌 회피가 유일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 잔인한 연산이 끝남과 동시에 뇌는 근육에 전송했던 수축 명령을 급격히 철회했다. 공중에서 굳어버린 손가락들은 갈 곳을 잃고 어색하게 오므라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작의 멈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과 본성을 스스로 거세하는 고통스러운 항복 선언이었다. 그는 타인을 돕고 싶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 따뜻한 충동을 스스로 짓밟아 꺼버려야 했다. 들이닥친 공포는 호르몬 체계를 뒤흔들었다. 코르티솔이 혈관을 타고 급류처럼 쏟아지며 심장을 불규칙하게 요동치게 만들었고, 수호 본능이 만들어냈던 도파민은 공포라는 차가운 억제제에 의해 순식간에 중화되어 사라졌다. 그의 손은 아주 천천히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당겨지듯 다시 테이블 위로 회수되었다. 그 움직임은 비굴했고 처연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자는 가로수 기둥을 붙잡고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주저앉았지만 차도에 떨어지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숨결 끝에는 지독한 자괴감이 묻어나왔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타인의 위기를 외면해야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역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어둠 속을 응시했다. 포장마차의 백열등이 비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소주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부에서 무너져 내린 어떤 신념의 파편들이 일으키는 진동이었다. 그는 비겁자가 아니다. 그는 생존자다. 그는 현대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장을 하고 숨죽인 채 적의 동태를 살피는 척후병과 같다. 사회가 그에게 씌운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스스로의 눈과 귀를 닫고 무관심이라는 갑옷을 두껍게 둘러야만 했다. 이것은 그가 선택한 침묵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이 강요한 침묵이었으며 생존을 위해 학습된 무기력이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천막을 때리고 그는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알코올에 쌓은 통증을 느끼며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킨 것은 나의 안전인가?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격인가? 답은 없다. 오직 차가운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그 짧은 충동, 타인을 구하려 했던 그 마음을 죄악시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조차 할 수 없었다. 분노는 에너지가 필요한 감정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나 지쳐 있었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을, 이 비합리적인 공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그저 묵묵히 소주를 삼키며 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의 등 뒤로 도시의 넌사인이 비정한 감시자의 눈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이 고립감, 이 단절감이야말로 현대 남성이 처한 실존적 위기의 본질이었다. 그는 잔을 비우고 다시 병을 들어 잔을 채웠다. 맑은 액체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그것은 마치 그가 삼켜버린 비명소리 같았다. 이렇게 침묵의 미적분학은 완성되었다. 명예는 생존의 하위 변수로 전락했고 그는 살아남았지만 어딘가 죽어버린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포장마차에 타포린 천막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이제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이 거대한 도시가 앓고 있는 만성적인 신경증의 박동처럼 들려왔다. 남자는 비워진 소주잔을 다시 채우지 않은 채 투명한 유리바닥에 침전된 알코올의 잔해를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전 그의 신체와 신경계를 강타하고 지나간 그 짧은 멈춤, 타인의 위기 앞에서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버린 그 기이한 마비 현상은 결코 우연적인 생물학적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대기 속에 촘촘히 부유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모순이 한 개인의 육체를 통해 발현된 필연적인 결과값이었다. 남자의 뇌리에 자리 잡은 내부 감사관은 이제 현미경의 배율을 높여 방금 일어난 사건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시스템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가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정 불가능하고 파기 불가능한 불공정 약관이 적힌 계약서였다. 우리가 흔히 사회계약이라고 부르는 것, 홉스와 루소가 설파했던 그 고전적인 약속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다. 과거의 계약은 명료했다.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통해 공동체의 안보를 담보하고 가장으로서 경제적 인격을 창출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대신 사회로부터 가부장적 권위와 존경 혹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았다. 그것은 등가 교환이었다. 위험을 감수하는 자에게는 명예가 주어졌고 희생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뒤따랐다. 그러나 지금 남자가 앉아있는 21세기의 서울은 그 대차대조표가 완전히 붕괴된 폐허였다. 이제 새로운 계약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 신종 계약서의 조항은 악랄할 정도로 비대칭적이다. 남성은 여전히 무한한 책임을 짊어지지만 그의 상응하는 권리는 박탈당했다. 아니, 권리의 박탈을 넘어 잠재적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남자가 방금 경험한 전율은 바로 이 부채에 대한 추심 공포였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관계, 특히 낯선 이성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해보자. 이것은 하나의 투자 행위다. 남자가 쓰러지려는 여성을 돕기 위해 손을 뻗는 행위는 자신의 신체적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여 타인의 안녕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려는 벤처 투자였다. 그러나 건전한 시장이라면 투입된 자본 대비 기대 수익이 존재해야 한다. 과거에는 감사함의 표시나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라는 무형의 배당금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 기대 수익은 제로에 수렴한다. 도움을 받은 상대방이 순수한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확률은 통계적으로 불확실하며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남자에게 가져다주는 실질적 이득은 전무하다. 반면 이 투자 행위에 내재된 하방 리스크는 무한대로 열려있다. 그것은 옵션 거래에서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과 흡사하다. 이익은 제한적인데 손실은 이론상 무한대인 최악의 포지션. 만약 그 찰나의 접촉이 불쾌감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전이되는 순간 남자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법 시스템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성범죄 관련 담론에서만큼은 힘을 잃는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정서적 판결이 지배하는 이 기울어진 법정에서 남자는 자신의 무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샤에도 복싱을 해야 한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목격자가 없는 심야의 거리, 알코올로 인해 기억이 파편화된 상대방. 이 모든 변수는 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고위험 저수익, 아니 무수익 무한 위험의 자산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합리적인 경제적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자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파산을 막기 위한 처절한 손절매였던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 분석은 필연적으로 억눌린 분노, 한국적 정서로 말하자면 한이라는 거대한 응어리로 귀결된다. 이 포장마차에 앉아있는 남자는 그리고 이 도시의 수많은 남성들은 태생적인 채무자가 아니다. 그들은 채권자였다. 그들의 20대는 병역이라는 이름해 국가에 징발당했다. 철조망 쳐진 경계선에서 혹한의 진지에서 그들은 젊음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소각하며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해냈다. 그 2년의 공백, 사회적 진출의 지연, 경력의 단절은 그들이 기꺼이 지불한 선의자금이었다. 사회에 나온 이후에는 어떠한가? 기업이라는 전장에서 야근과 회식,
상사의 모욕과 성과 압박을 견뎌내며 납세의 의무와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그들은 묵묵히 기둥이 되어 이 사회의 하중을 버텨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그들에게 보내는 청구서는 배신감 그 자체다. 잠재적 가해자, 이것이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표다. 미디어를 장식하는 흉악범죄의 통계를 일반화하여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의 남성을 범죄 예비군으로 취급하는 이 집단적 가스라이팅 앞에서 남성들의 내면은 무너져 내린다. 내가 지켰던 약자들로부터 오히려 공격받는다는 이 기막힌 역설. 나의 희생이 존중받기는커녕 나의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간주되는 현실. 이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다. 이것은 영혼의 살해다. 남자의 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은 고갈되고 그 빈자리를 독성 짙은 허무주의가 채운다. 그리하여 남자는 결심한다. 더 이상 이 불공정한 시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위대한 철수의 시작이다. 펜스룰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파업 선언이다.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거부한다는 무언의 시위다.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대화 외에 일절 사적인 교류를 차단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투명 인간처럼 구석을 지키며 지하철에서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자신의 결백을 과장되게 증명하거나 아예 시선을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가두어 버리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이자 동시에 이 사회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마라. 포장마차 밖에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다. 남자는 이제 알 수 있다. 저 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회에 적대적인 기류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낭만적인 영웅 심리가 얼마나 위험한 마약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영웅은 죽고 살아남은 자만이 소주를 마신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약자를 돕고자 하는 선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고귀한 인간의 가치들은 이제 사치품이 되었다. 아니,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화물질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심장에 방화벽을 세운다. 감정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공감의 회로를 절단한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젖은 천막 너머의 세상을 본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우산 속에 숨어 서로를 경계하며 스쳐 지나간다. 아무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던 옛말은 옷깃만 스쳐도 고소장이라는 저주로 바뀌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고갈된 사회는 사막보다 황량하다. 이 차가운 아스팔트 정글에서 남자는 고립된 섬이 되기를 자처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존엄이기 때문이다. 그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남은 소주를 입안에 털어 넣는다.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며 내려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맺힌 응어리, 그 차가운 한은 결코 녹지 않는다. 그는 이제 안다.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눈앞의 취객도 밤거리의 범죄자도 아니다. 그가 맞서야 할 진짜 적은 선의를 처벌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그리고 남성을 끊임없이 소모품으로 취급하다가 폐기해버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 자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돈키호테가 아니다. 그는 풍차를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자신의 성벽을 더 높이 쌓고 해자를 더 깊게 판다. 철저한 무관심, 완벽한 단절. 이것이 그가 시스템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다. 불공정 계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펜을 꺾어버리는 것. 그렇게 남자는 어둠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고 차가운 돌이 되어가고 있었다. 포장마차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거친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둔탁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을 토해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기립은 단순히 구부렸던 무릎을 펴는 생물학적 관절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시간, 아니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무력감과 패배주의라는 늪에서 스스로를 건져 올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이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소주병은 여전히 반쯤 차 있었다. 그 투명한 유리병 속에 갇혀있던 것은 단순한 알코올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대해 품었던 억울함, 분노, 그리고 한이라 불리는 끈적하고 소모적인 감정의 잔여물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마셔 없애거나
취기라는 임시방편의 도피처 속에 숨는 대신 그 자리에 차갑게 유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그의 뇌리를 지배하던 공포에 질린 내부 감사관은 퇴장하고 그 자리에 냉철하고 강인한 설계자가 들어와 앉았다.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방금 전 타인의 위기를 외면했던 그 찰나의 순간은 비겁함이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적 계약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 행사였다. 그러나 진정한 현실주의자는 단순한 거부에서 멈추지 않는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하는 고립이나 은두는 패배자의 도피일 뿐이다.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은 시스템이 가장 원하는 바다. 그들은 남자가 사회적 발언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구석에서 조용히 소멸해 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는 그 시나리오를 찢어버리기로 했다. 그는 세상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을 관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재설정할 것이다. 이것은 회피가 아닌 장악이며 상실했던 주권의 완전한 회복이다. 그가 설계하는 주권 재구조화의 핵심은 선택적 개입이다. 과거에 그는 모든 사회적 요청에 응답하고 모든 의무를 무비판적으로 짊어지려 했던 무한 책임의 노예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자원과 에너지를 철저히 통제하는 권력자로 거듭난다. 그는 돕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도울 가치가 있는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의 선의는 더 이상 길바닥에 널린 값싼 공공재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울타리 안,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진정한 동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희소하고 고귀한 자산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가부장의 귀환이자 현대적 의미의 군주가 갖춰야 할 태도다. 이를 위해 그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자신을 재무장한다. 첫 번째 기둥은 압도적 자본의 확보다. 돈을 속물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시각은 유치하다.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은 곧 자유의 영토를 확장하는 실질적인 무기다. 그가 벌어야 할 돈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당한 시스템이 그를 무릎 꿇리려 할 때 거절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의 근거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견고한 성벽을 쌓는 재료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부속품으로 연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냉혹한 투자자의 눈으로 자본을 증식시켜 그 누구도 자신의 존엄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경제적 요새를 구축할 것이다. 두 번째 기둥은 육체의 신성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구부정했던 등과 풀린 동공, 생기를 잃은 피부는 그가 세상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패배의 낙인이었다. 왕은 구부정하지 않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몸을 단순한 생존 기계가 아닌 강력한 영향력을 투사하는 송신탑으로 개조한다. 터질 듯한 심폐 기능과 단단하게 단련된 근육은 그 자체로 타인에게 비언어적 권위를 뿜어낸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혹은 가족과 함께 거리를 걷는 순간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잠재적 적대자들은 본능적으로 위축되어야 한다. 강인한 육체는 폭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폭력을 억제하고 평화를 강제할 수 있는 억지력이다. 그는 땀과 고통으로 자신의 갑옷을 매일같이 닦아낼 것이다. 세 번째 기둥은 지적 리더십의 확립이다. 그는 단순히 세상의 거짓을 간파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혼란에 빠진 주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감성에 휩쓸려 마녀 사냥을 일삼는 대중과 달리 그는 냉철한 논리와 통찰력으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지혜를 자신의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한다. 세상이 원래 이렇다며 한탄하는 무기력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명료하게 말해주는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가 사회 속에서 다시 획득해야 할 진짜 지위다. 그는 미디어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진실의 신호만을 포착하는 통치자의 눈을 가질 것이다. 남자는 지갑을 열어 계산을 마쳤다. 지폐를 건네는 그의 손동작은 절도 있었고 포장마차 주인에게 건네는 눈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했다. 그는 비굴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오만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이었다. 그는 천막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빗줄기는 여전히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아까의 그 위태로웠던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다. 그는 우산을 펼쳤다. 검은색 우산이 펴지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튕겨냈다. 그 우산은 이제 그 혼자만을 위한 방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젠가 그의 곁에 설 아내, 그의 손을 잡을 아이,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를 동료들을 덮어줄 거대한 지붕의 은유였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맸다. 느슨하게 풀려있던 매듭을 팽팽하게 조여목 아래 정확히 위치시켰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끌려가기 위한 목줄을 다시 차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가 투구끈을 조이고 전투 태세를 갖추는 엄숙한 의식이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그러나 불빛이 번화한 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숨지 않는다. 그는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다. 여전히 불공정하고 위험하며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는 난파선이 아니다. 그는 그 파도를 가르고 나아가는 쉐빙선이다. 그는 이제 함부로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돕기로 결정한 순간 그는 그 누구보다 확실하고 강력하게 구원할 것이다. 그는 침묵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세상은 그의 무게감 있는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남자의 뒷모습은 거대한 도시의 넌사인 아래서 작아 보였지만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아스팔트 위로 묵직한 진동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것은 도망자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하는 왕의 행진이었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기에 역설적으로 현실을 지배할 자격을 얻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자가 선택한 길, 고독한 은둔이 아닌 위대한 통치의 시작이었다.